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뜨거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법무부에서는 수사팀을 또 증원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태는 단순한 금융사기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간극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분께 이 사건 본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단호하게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또 그 피해 금액과 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이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동시에 이것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서막이다 이렇게 부풀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특정한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없는 사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들로 꾸며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무언가를 판단을 할 때에는 당연히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여기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정한 수사를 기반으로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되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바 그리고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여러 내부 문건에서 밝혀지는 바들은 결국 아니면 말고식 혹은 그냥 로비 대상들을 써놓은 명단을 마치 이것이 로비가 다 이뤄진 것처럼 예.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져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좀 의혹들이 계속 그냥 허무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실체가 있고 근거가 명확한 일이라면 야당 측에서도 지금 펴고 있는 그 빈약한 근거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사실 야당이 제기하는 바도 특검을 해야 된다. 혹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시작이다. 이 정도밖에 이제 수준이 논리적인 정치적인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실체가 없는 의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게 결국은 정관계 인사들 상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름을 빌려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게이트랑은 거리가 멀다라는 박성민 최고위원의 얘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재섭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걸 단순히 금융사기라고 보기에는 사실 사안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일단 야당의 입장인데요. 사실 권력형 게이트를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국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고 그것이 어떤 여권의 부당한 권력 개입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권력형 게이트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의혹을 밝혀낼 의무가 있는 것인데 국민적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잖아요. 라임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고 옵티머스도 이미 5천억 원의 손실과 1,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미쳐볼 때 국민적 손실은 막대하다라는 전제는 일단은 성립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과연 이제 이것이 여권의 영향력이 미쳤던 사안인가에 대해서 아직 의혹이 남아있는 수준인데요.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야당이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예컨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입 기록 공개한다고 하셨지만 애초에 출입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비서관의 남편이 갑자기 월급이 3배 이상 늘었다든지 혹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게 보고를 받지 못했다든지 전파진흥원에서 750억, 농농촌공사에서 30억 이렇게 거대한 액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들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의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형 게이트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 입장에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도 적극적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낙연 대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도 도와줘야 된다. 적극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 그렇죠. 네. 지금 여기에 더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이제 심판도 선수도 한편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엄정한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야당이 가지는 본질적인 그 특성에 있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제 평가절하를 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수사, 검찰의 수사가 과연 느슨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내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동시에 또 추가적인 것은 이제 수사 인력 보강을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구성원 역시도 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더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그리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수사의 여러 가지 증거나 객관적인 근거들을 좀 마련을 하려고 검찰은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더 코멘트를 한다기보다 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다만 이제 국정감사 이제 정무위에 그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전 행정관을 직접 증인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좀 풀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해당 인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야당 공세는 사실 며칠째 거의 동일하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특검해야 된다. 권력형 게이트다. 그 이후에 뭐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 반면에 여당의 어떤 그 방어의 어떤 그 그림들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반격하는 고삐를 더 이렇게 죄는 느낌도 있고요. 최인호 수석 대변인 페이스북 보니까 특검 주장하는 게 야당의 지지율만 떨어뜨린다. 야당으로서는 좀 또 아픈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 국감에서도 잘 보여지는 것처럼 야당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계속 채택이 불발되고 개개인 의원님들한테도 좀 여쭤보니까 그 자료 요청하는 게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감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은 상황인데 수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개월 전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상 규명은 물론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일관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더 뭔가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이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계속 안일하게 유지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녹록치 않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더욱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뭐 이 얘기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아 갖고요. 주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외교의 외교적으로 대응이 적절했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시선을 끄는 외교 이슈들이 연이어서 며칠 동안 불거졌습니다. 우선 BTS 글로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BTS가 한 수상을 하면서 거기서 수상 소감 중에 일부가 한국정쟁 70주년 언급하면서 이것이 뭐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어떤 동맹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중국에서 누리꾼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니까 우리 뭐 기업들도 서둘러서 뭐 이걸 사태를 진화하는데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이게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는 게 상식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 정부, 우리 외교 너무 소극적이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BTS 관련된 이 발언 파문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뭐 일단은 이 논란이 촉발됐던 것이 사실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유이긴 합니다만 이제 BTS가 특정한 이제 수상을 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제 전쟁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국 측에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느냐, 대응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것이 뭐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뭐
비판이 아니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국민들이 이제 시작을 했던 누리꾼들이 예. 시작을 했던 논란이었다는 그 본질을 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갑자기 나서는 것도 조금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다행인 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진화를 한 모양새가 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도리어 나서서 무언가 분란을 촉발시키고 또 갈등의 골을 되려 깊게 만드는 것보다 이제 직접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논란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주고 이것을 진화시킨 것이 좀 합리적인 그 대응을 중국 측에서 했다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 논란을 평가할 때 이제 뭐 BTS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사실 중국 누리꾼들에 대한 비판과 질타가 외신에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 논란이 사실은 금방 좀 이제 자체적으로 잠시 종식이 될 수 있었던 논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굳이 나서서 무언가를 어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한두 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대처를 했어야 했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한데요. 우리 청와대가 일전에 그 청년의 날에 있어서도 그 BTS가 초청이 돼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1시간 반 정도의 이제 떼학볕 밑에서 네. 행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미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BTS를 활용하냐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막상 BTS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말 우리 국위를 선양했던 BTS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방구도 없이 방치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마냥 손 놓고 그 사안이 진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그것이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어떤 국익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 베를린에 있었던 소녀상 철거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BTS든 그렇고 BTS와 소녀상 역시도 어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예. 그때마다 정부는 굉장히 그 이슈를 자기네 그 진영에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을 활용했다는 어떤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 네. 정작 이들을 지켜주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방치하고 있었다. 오히려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이야기를 하셔서요. 바로 김 의원께 그 질문 연달아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좀 설명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자면 원래 일본 정부가 좀 집요하게 로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철거될 위기였는데 일단은 보류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좀 민간 차원에서 원래 소녀상 설치를 주관했던 코리안 협의회에서 좀 이게 보편적인 여성의 인권 문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게 독일 현지에서 많은 좀 지지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코리아 협의회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민간 차원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싶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좀 어떤 지원이나 뭔가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외무성에 있는 외무 대신이 직접 나서서 치밀하게 그 밑작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이걸 다 민간 차원에서 맡겨놓고 아무런 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최근에 어떤 정의연의 회계 부정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던 만큼 이 이슈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이슈이고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하는 방식 이상으로도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앞서서 BTS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부가 진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판단해서 나서야 할 영역은 사실은 이런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평화의 소녀상은 국제적으로 가는 의미도 크지만 특히 저희 조국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직접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러 가지 철거를 막으려는 좀 정치적이고 좀 국제적인 시도를 하시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독일 측에서는 좀 조화롭게 해결책을 논의하자라는 쪽으로 일단은 이제 보류를 했죠. 이 철거를 예. 보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 철거를 진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외교적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외교적인 또 움직임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 아마 많은 분들 마음 짠하게 보시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이 그 아들에게 답장 쓰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 답장이 유가족에게 전달이 됐는데 유가족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게 자필 편지가 아니고 또 내용도 좀 앞서 밝혔던 내용들이 많아서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게 자필이 아닌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런 논란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어떤 이유로든 이 유가족들께는 굉장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또 전하고요. 그리고 이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 대한 분노라든지 뭐 대통령에 대한 뭐 서운함 그리고 슬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따뜻하게 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 청와대에서 밝혔던 그 입장이 문장 그대로를 놓고 보면 조금 왜곡되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 유가족들의 슬픔을 좀 가벼이 여기는 듯한 메시지를 오해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여러 번 나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청와대 측에서는 이 자필 편지가 아닌 것이 문제가 왜 되냐라는 것은 이것이 뭐 실망스럽지 않을 부분이다 이게 아니고 이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서신이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덧붙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께서 자필로 이제 문건을 작성을 하면 그것을 비서진이 전달을 받아서 이것을 직접 타이핑해서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유가족들에게만 이제 컴퓨터로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외국에 이제 외교적인 서신을 전달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라는 마음이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청와대 측에서도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셨던 만큼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유가족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그 진심만큼은 반드시 선명하게 기억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재섭 위원? 저도 사실 그 형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필이냐 타이핑이냐가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문제가 될 텐데 네. 이걸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진실한 사과의 느낌이 안 든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왜냐하면 사실 그 지금 해양경찰청에서는 이게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가족들 역시도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네. 대해서 유가족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게 사실 이번 편지 내용이었고요. 네. 사실 그들이 유가족으로서 어떤 월북자의 가족으로 계속 공격을 받는 와중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 방관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신공격을 멈춰달라 이런 특정한 메시지를 낸 적이 없었고 이제 와서 어떤 나온 이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에는 그러한 사과의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분노하는 거고요. 이것을 월북으로 단정했을 때 그 순직 보상금이나 유족 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이제 만약에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도 그것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할 텐데 그때까지 느껴지는 가족의 슬픔과 생활고는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 내용은 사실 너무 미래형이다. 앞으로 좀 두고 보자. 공감한다.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충실성이 좀 적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네요. 이낙연 대표는 미래 100년 전 정당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김종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뭘 혁신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혁신위가 한 번씩 다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로 하실 적에는 개파 정치를 타파하고자 하는 당내 혁신이 있었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해찬 대표께서 계셨을 때는 당의 뭐 여러 가지 공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하는 시스템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위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저희가 여러 뭐 탄핵 정국 이후부터 굉장히 당의 규모가 커졌고 네. 당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생태계가 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당원들이 직접 당과 함께 유대하면서 또 당내에서 육성되고 혹은 당 안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를 부합할 수 있을 만한 좀 더욱더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만한 그 노력을 해 나가겠다. 예. 그러니까 당이 규모가 커진 만큼 그 책임도 커졌고 그 안에서 당원들과 여러 가지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당을 계속해서 혁신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이 혁신을 멈추면 그 정당이 쇠퇴할 것이다라는 이 공감대가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임 대표님들께서는 그 당시의 과제를 가지고 계셨고 저희의 과제는 이제 당이 몸집이 커졌고 권한 역시도 커졌으니 이 안에서 더욱더 민주적인 구조가 확립되고 그 민주적인 구조가 결국 국민들의 뜻을 더욱더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의 혁신 중에서 박성민 최고가 생각하는 가장 혁신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민생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국민들과의 소통의 접점을 좀 더 늘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정당으로 저번 대표님께서 뭐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예. 실제로 어플을 개발하는 등 여러 혁신을 해왔지만 아직 또 저는 이제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당과 좀 더 온라인으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정당 그리고 정말 플랫폼 정당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청년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청년이 늘 일회용으로만 쓰여왔던 이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청년들이 정말 마음껏 일하고 또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정말 그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궐선거 내년 4월 달에 있죠.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금 더 일찌감치 판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선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먼저 관련자의 얘기를 먼저 듣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선준비위원회는 또 룰을 정하는 심판단의 역할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선수로 뛰실 분이 심판단에 들어와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 본인들께서도 그렇게 자각을 하실 거고 예. 지상군장은 그런 취지에서 당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어제 용퇴를 하신 거고 네. 계속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본인들이 영향을 보태주신다면 네. 후보로 나설 뜻이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들으신 대로요.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에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빠졌고요. 지금 김선동 사무총장도 내년 재보궐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면서 빠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랑 결부시켜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내부에 계신 분으로서 좀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뭐 최근 이제 어제 오늘 그 김종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신문상, 언론상에서 많이 등장하고 예. 있는데 네. 당내에서 잡음이 나온다, 혹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냥 당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그 위원장께서 뭐 화를 냈다,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룹 장으로서 이 그룹원들을 밀고 당기는 그리고 풀고 조여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과정이었고요. 예. 일부 그런 좀 리더십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리더십 자체는 원래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또 발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을 이제 기대해 보려고 하고 저도 비대위원으로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예정인데 네. 사실 그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직접 등장하기를 바라는 면에서 이게 먼저 출범을 민주당보다 빠르게 한 거거든요. 네. 뭐 혹자들은 뭐 우리 안에서 후보들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야말로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이 있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사실 경선 준비를 먼저 띄운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김선동 총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상 연구원장님이라든지 하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뭔가 기술을 들고 딱 튀어나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스텝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분위기 좀 보면서 출발 신호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여러 인물들 거론은 되는데 조만간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저희 당이 조금 천천히 속도를 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실 내부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이제 뭐 서울시장 혹은 부산시장 이제 재보궐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실제로 물밑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도 사실 전혀 포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은 오로지 저희는 이제 입법과 민생 그리고 경제를 챙기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 여러 가지 닥쳐오는 현안들, 특히 국감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 과제들을 챙기는데 좀 급급한 상황입니다. 예. 짧게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가 내년 민주당 재보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정의당이 낼 수 있는 선명한 목소리를 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에 대해서 뭐 더 많은 코멘트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알겠습니다. 김종철 신임 대표는 잠시 뒤에 네. 모셔갖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